오늘 유치권 봅니다. 328페이지. 328 유치권. 우리 유자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우리 보르란 말을 쓴다, 그죠? 보르가 무슨 말이에요? 통과시킨다, 잡아둔다. 잡아둔다. 잡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통을 안 시켜주고. 치는 그대로 둔다는 뜻이다. 예? 둔다. 그러니까 유치가 무슨 말이에요? 잡아둔다. 왜 잡아도?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예? 언제까지 잡아둔다 했죠? 돈 다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권리를 잡아두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이다. 뭔가 돈 받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니까 목적이 뭐다? 돈 받는 수단이다. 담보다, 담보.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갑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을이라는 정비업체에다가 3월 1일 날 수리를 부탁했어. 점유를 넘겨줬죠. 수리를 부탁하면서 점유를 넘겨줬어. 그리고 3월 5일 날 수리가 완료가 됐고 수리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다. 이 50만 원이 뭐예요?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단 말이죠. 정비공장 사장이 자동차 주인에게 50만 원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돈 받는 권리는 뭐라죠? 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비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이 50만 원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돌려준다 꼭 쥐고 있다. 꼭 쥐고 있겠죠. 점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쥐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지금처럼 정비공장 사장이 50만 원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꼭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수리 계약을 맺으면서 수리 대금 안 주면 자동차를 안 돌려줘도 좋습니다 라고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등기를 할 필요도 없고 채권이 존재하고 관련성이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뭐라고요?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이다, 법정이다. 약정이 무슨 말입니까? 약정은 계약으로 정한 이런 뜻이고 약정 반대말은 뭐예요? 이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사자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 계약을 안 맺어도 당연히 발생하니까 법정이다 약정이다? 법정이다 이렇게 답을했지. 약정이 아닌 거야. 유치권은 그 성질이 법정. 그리고 하는 역할은 돈 받는 수단이다 라고 했죠. 돈 받는 수단을 뭐라 하죠? 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그 성질이 어떻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당연히 발생하고 돈 받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성질은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그 성질이 적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 요거는 소극적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누가 오든지 돈을 50만 원 받기 전까지는 못 드립니다 라고 소극적으로 뭘 한다?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 거절. 그래서 이거는 거절권이지 적극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유치권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점유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봅시다.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치권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을 위해서도 존속을 위해서도 점유는 꼭 필요하다. 이 존속 요건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제 채권이 언제 발생했어요? 돈 받을 권리는 수리가 완료됨으로써 3월 5일 날 발생했다. 을이 자동차에 대한 점유는 언제 취득했을까? 3월 1일 날 물건을 넘겨받음으로써 점유를 취득했죠. 그러면 점유와 채권이 동시에 만족되는 날짜는 언제예요? 점유와 채권이 동시에 만족되는 날짜는 3월 5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이다? 유치권 성립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치권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만족되면 동시에 유치권이 당연히 성립이 된다. 근데 A라는 놈이 3월 7일 날 정보 공장에 들어가서 그 자동차를 훔쳐가버린 거예요. 그럼 점유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어떻게 된다?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유가 존속 요건이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점유를 잃어버리면 존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3월 9일 날 을이 그 사실을 알고 도둑을 찾아갔겠죠. 가서 돌려주세요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돌려주세요 할 것인가? 3월 9일 현재는 지금 현재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이제 3월 7일 도둑 맞은과 동시에 소멸해버렸죠. 점유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따라서 3월 9일 현재는 유치권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뭐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제거 예방세 딱 있죠. 그런데 뭘 침탈당했다고? 점유주 배운 거.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뭘 통해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통해서 다시 자동차를 정보공장 사장이 점유를 취득하면 주고는 유치가 어떻게 된다?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성립을 위해서도 존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이고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주가 죽으면 종도 죽어버리죠. 따라서 주가 없으니까 종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그 기능이 심리적 압박입니다. 심리적 압박.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여금 정신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유치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를 꼭 쥐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뭐다? 부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치권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돈을 들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그 행태가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간접 점유 중에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장난 자동차가 계란 트럭이야. 계란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트럭이 고장나니까 수리를 부탁했는데 갑에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이 50만 원 없으니까 자동차를 일단 돌려주세요. 그럼 계란 팔아서 갚을게. 이래 된 거야. 근데 어리 입장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받고 자동차를 그냥 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임대차 형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으로 채무자 갑에게 직접 점유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채권자 을은 무슨 점유를 하고 있다? 간접 점유를 하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채무자 을에게 갑에게 직접 점유를 넘어가면 채무자 자동차를 돌려받아서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심지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심지어 압박 안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점유는 기능이 상실이 됐다, 유지되고 있다. 기능이 상실된 점유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행태의 간접 점유는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가 넘어가는 순간 심지어 압박을 줄 수 없는 기능이 상실된 점유로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으로서의 점유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다른 사람,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적법 점유입니다.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이 되는 것이지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고장난 자동차를 을이 훔쳤어. 그래가지고 수리대금이 50만 원 나왔어. 그럼 을의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훔친 자동차를 고친 거예요. 불법 점유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이 채권은 유치권에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는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시계를 을이 훔쳤다. 자, 을은 뭐예요? 도둑이죠? 그리고 시계를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도둑의 점유는 적법 점유야,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죠. 근데 해필이면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시계점에 가서 10만 원 들어가지고 시계를 고치는데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시계를 돌려달라 하면 을이 10만 원 받기 전까지는 시계 못 돌려줍니다. 유치권을 주의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 점유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돈 10만 원 주세요는 돼, 안 돼? 그건 되는 겁니다. 어리 시계를 꽂히기 때문에 시계 주인은 10만 원만큼 뭘 했다? 부당이득을 취한 거 아니야. 근거이득을 봤으니까 도둑은 시계 주인을 상대로 10만 원 주세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10만 원 받기 전에 유치권을 주면서 시계를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는 없다. 이게 담보까지는 이제 안 해주겠다는 뜻이죠.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유치권에서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서는 결연성이 필요합니다. 결연성. 이 결연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서는 결연성이 필요하다. 결연성이 필요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결연성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섬에 들어있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있어. 물. 그런데 물 속에 스펀지를 빠뜨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스펀지에 이렇게 스며들겠죠. 그죠? 물은 돈이다 생각하고 스펀지는 쥐고 있는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 물건 속에 뭐가 스며들어 있다? 내 돈 받을 권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 이걸 말한다? 결연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의 주택을 어리 임대차를 통해서 빌렸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에 전기 수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 비용이 한 200만 원이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리고 보증금 1억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기간이 끝났어. 그럼 임대인이 와가지고,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죠. 와가지고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나가주세요 했을 때 임차인이 수리비 200만 원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게 문제다. 자, 내가 임차인은 수리비용 200만 원 받아가야 돼, 안 받아야 돼?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집주인이 고쳐야 되는데 임차인이 대신 고쳤으니까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2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200만 원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주택이라는 건물에 스며들어 있냐 안 들어있냐를 보면 되겠지. 스며들어 있어 안 들어있어? 200만 원이 어디 들어있지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인건비나 제로비나 시멘트나 아니면 그 뭐 부속품 비용으로 스며들어 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어 있는 이 비용을 말한다. 결연성이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결연이란 말이 일본 말이거든. 우리나라는 결연이란 말 잘 안 쓰죠. 이때는 어린 말할 수 있다. 200만 원 받기 전에 건물 못 돌려줍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치권을. 그런데 3년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리 유치권을 주의하면서 건물 못 돌려줍니다. 될까? 자, 보증금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스며든 비용이다 아니다. 이거는 스며들 있는 비용이 아니죠. 보증금은 임차인이 사는 동안에 임대료가 밀린다든지 그 건물에 끼친 손해가 있을 때 기간 끝나고 나갈 때 그 보증금을 어떻게 하겠다? 말 그대로 보증을 하겠다. 담보를 하겠다. 담보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시멘트, 콘크리트, 도배장판 비용으로 스며들어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결연성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유치권이 돼 안 돼? 이거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래도 보증금 받기 전에 건물을 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뭘로 가지고 버텨야 될까? 버티는 수단이 다른 거죠. 그때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버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비용은 유치권으로 버티고 못 돌려주면 다 버티고 보증금 어떻게 한다? 네가 보증금 돌려주면 내가 동시에 건물을 돌려줄게.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결연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든지 매매대금이라든지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건 결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주택의 그 필요비, 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정비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시계 수리 고치는 시계 수리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적물에 스며들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권리인 채권과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사이에 결연성이 있을 때만 유치권이 된다. 그 다음 6번째, 채권과 물건 사이에서는 결연성이 필요하지만 채권과 돈 받을 권리와 점유는 결연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과 점유는 결연성이 필요 없다. 항상 조심해야 돼.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는 결연성이 필요하지만 채권과 점유 자체와는 결연성이 필요 없다. 이 사건에도 보니까 점유는 언제 발생했어요?
3월 1일 날 점유율 취득했죠. 채권은 언제 발생했다? 3월 5일 날 발생했죠. 그럼 유치권 언제 승입된다? 3월 5일 날.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면 승입되는 것이지 채권과 점유가 관련관계를 가지고 반드시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점유가 먼저 발생하고 채권을 나중에 취득해도 관계없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관계없고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면 유치권이 승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련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요건으로서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담보는 항상 언제 주장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담보는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가령 뭐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 1억을 빌렸었다. 근데 변제 날짜가 되기도 전에 10월 1일이 변제 날짜인데 3월 1일 날 은행 직원이 와서 돈 갚아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될 것이고 3월 1일 날 돈 갚아라 해서 돈을 안 갚는다 해서 개면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이고 똑같아. 유치권도 담보니까 항상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요건,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갑이라는 사람의 주택을 임대차를 통해서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매월 100만 원씩 임대를 주세요 하니까 임차인이 하는 말이 한 50만 원 깎아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5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고장이 나면 임차인 네가 고쳐가면서 쓸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말했다고? 그렇게 할게. 그래서 원칙은 수리를 누가 해야 돼요? 법률상으로는 임대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특약을 맺어가지고 누가 수리하기로?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특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626조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를 하도록 특약을 맺더라도 이 특약은 유효다 뭐다? 유효예요, 유효. 유효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고치기로 했죠.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임차인이 수리 비용 200만 원이 들어간 거야. 이 200만 원 받아가 못 받아가? 임차인 지가 고쳐가면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임대인 보고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00만 원 수리 비용이 들더라도 어른갑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될까 안 될까? 3년 뒤에 보증금 주면서 나가라 이러면 나가야지. 수리비 200만 원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야. 유치권 배제 특약. 이걸 다른 말로 비용 포기 특약. 비용 포기 특약. 수수 의무 면제 특약. 이렇게도 표현하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전부 다 같은 이야기거든. 그래서 수수 의무 면제 특약, 비용 포기 특약과 같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이 되기 위해서는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 정도가 유치권에서의 성립 요건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효과라든지 나중에 뭐 재단권과의 비교라든지 동시행 한매권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습 들어 전체해 보시고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 요금 해도 큰 수학이다. 그죠? 이제 봅시다. 자, 유치권이 뭐죠? 잡아두는 권리. 왜 잡아둘까? 돈 받으려고. 언제까지 잡아두지? 돈 다 받을 때까지. 그럼 잡아두는 권리인데 잡아두는 물건하고 돈 받을 권리가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건과 채권은 개연성이 필요하다 했죠? 자, 그리고는 의의를 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타인 동안을 치고 내 거는 돼야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자. 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해서 누가 심지어 압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무도 심리적인 압박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에서의 물건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것만 되지 내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줄치고 관하여에다 동함치고 그 관하여란 말이 중요합니다. 관하여가 무슨 말? 관련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관련성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말한다? 유치권이다. 그리고 유치권의 객체는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묻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약정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이죠. 법정이란 말은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법정이란 말은 등기가 필요 없다 이 말 아이가. 자, 등기 필요 없는 거 한번 외워보실까? 공판상경기 이렇게 답을 해야지 상소하기를 사침하고 한 개 한 개 따박따박 이야기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이 뭐라고? 공판상경기는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등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법정 물권 변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는 것도 법정 담보물권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법정이에요.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에. 법정 담보물권 기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 대상 목적물은 등기가 되든 안 되든 다 된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시계처럼 등기가 안 되는 동산도 되고 자동차처럼 등기 등록이 되는 동산도 되고 건물을 수리했다 그러면 뭐야? 부동산도 되고 뭐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습니다. 몇 개를 안 남더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서 동안에 2번 유치권은 무엇보다도 물건을 유치하여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밑에 줄 사용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줄치고 물건을 꼭 쥐고 있으니까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한다 뭐 한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그 갑이 어리 자동차를 쥐고 있으니까 갑이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제한함으로써 줄을 치고 있죠.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한다 줄을 치고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심리적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여금 심지어 압박을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심지어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한다? 돈을 들고 찾으러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 하는 점에서 유치권은 무슨 작용을 한다? 담보적 작용을 한다. 담보가 뭐야? 돈 받는 수단 이 말 아닙니까? 돈 받는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그렇게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29페이지 제일 위의 줄 여전히 줄을 쳐.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절차상 갱락이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예요? 거절하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적극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소극적으로 누가 오든지 돈 받기 전에 못 줍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권리지 적극적으로 돈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양반이 막 저당권자처럼 발발 걸어다니면서 막 돈 달라 안 주면 또 소송하고 이런 권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유치권은 돈을 받아 못 받아? 확실히 돈을 받죠. 왜? 물건을 쥐고 있으니까. 누가 오든지 못 돌립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동안은 4번도 비슷한 이야기죠. 이와 같이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물권적 유치권능, 즉 대세적 인도 거절 권능을 중심에 놓고 그 위에 개매 청구 등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도모한다. 누가 오든지 인도를 거절한다. 못 줍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정비공장 사장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이 자동차가 이유가 어찌됐든 개매가 들어간 거예요. 개매가 들어갔든 매매가 됐든 제3자 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버렸어.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와가지고 자동차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른 50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채권은 우리가 첫날부터 상대권이고 물권은 뭐예요? 절대권이고 맨날 연습을 그랬잖아.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 수리 계약의 당사자인 갑에게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지 제3자 병한테는 50만 원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채권은 청구권 아니야. 상대권이거든. 청구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오로지 갑에게만 주지 않죠. 그러니까 병에 와서 자동차 돌려주세요 이러면 50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을 주시하면서 못 돌려줍니다 하는 데가 안 될까? 그건 되는 거지. 유치권은 뭐니까? 물권이니까 누구한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물권은 절대권이죠. 그죠? 절대권이니까. 그러니까 병에게는 50만 원 주세요.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유치권을 주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할까? 경매를 받은 사람이 답답하겠죠. 자동차를 경매를 받았는데 자동차는 어리지고 있는 거예요. 정비공장 사장이. 근데 수리비용 50만 원 안 주면 자동차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까 경매를 받은 사람이 왜 받았어? 그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신소유자를 하여금 심지어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돈을 들고 오도록 만드는 제도가 유치권이다 하는 말이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오면 어떻게 하지? 50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되죠. 50만 원 받기 전에 못 돌려드립니다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갑에게는 채권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하지만 병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는 말 그래서 나온다니까. 채권 물권의 균형을 그리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쭉 내려서 유치권의 법적 성질 타이틀만 봅시다. 1번에 뭐가 보여? 물권이다 줄치고. 물권이 무슨 말이고? 절대권이다. 절대권이 무슨 말인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못 돌려준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오든지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뭐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물건은 물건인데 무슨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 돈 받는 수단이다 이런 뜻이죠. 담보 물건이니까 주다 종이다.
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50만 원 돈 받을 채권, 돈 받을 채권은 목적이죠. 돈 받는 건 목적이니까 채권은 주, 유치권은 뭐예요? 담보물건이니까 종. 따라서 50만 원 채권이 제3자 A한테로 팔려가면 유치권도 뭐야? 따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부종성 수반성 하나 저번주에 배웠죠. 그 다음에 부종성 수반상을 받고 그 다음 쭉 내려서 동그라미 3번 담보물건은 담보물건인데 무슨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동그라미죠. 법정이니까 합의도 등기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 그래서 둘째 줄 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건이다. 그 밑에 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 말고 있으면 되겠죠. 법정대에 들어가면 등기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다시피 채권이 있고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유치권의 목적물은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죠. 타인 소유 물건이지 내 걸 지고 있어갖고는 심지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내가 내한테 돈 받을 건데 그건 무슨 심지어 압박을 받겠냐고. 그래서 남의 물건이 된다.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따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둘째 줄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근데 그 밑에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줄을 쳐볼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줄 치고 여기까지 이거죠. 아까 계란 털기 이야기입니다. 50만 원 계란 팔아가지고 갚을 테니까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임대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넘겨줬다고. 그럼 채무자가 심지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전혀 심지어 압박을 안 받겠죠. 따라서 그 심지어 압박을 줄 수 없는 이 간접 점유는 유치권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지막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로 열고 소극돼 있죠. 소극이란 말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소극. 그렇지.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33페이지 판례 쭉 제끼고 333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3번 타이틀에 무슨 점유? 적법 점유 줄을 딱 치고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적법 점유이 돼.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재건은 유치권이 되지. 아까 도둑이 훔친 시계를 고쳤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재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불법 점유 중에 발생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줄 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요건 넘어와서 334페이지 1번 타이틀 줄을 칩니다.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연관계 줄을 치고 물건에다 동감 치고 채권과 물건과는 결연성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랬죠. 필요하다. 그래서 물건의 점자가 가지는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채권과 물건과는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무슨 말이었죠 아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에 돈 받을 권리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 수리비용 이런 것들이 아까 결연성이 있다 했죠. 수리비용이라든지 임대차에서의 필요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나중에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이 결연관계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결연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걸 갖다 머릿속에 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뜻이고 결연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결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래가지고 우리가 금방 본 게 뭡니까? 금방 본 게 그 1번에 있네. 비용 상한 청구권 요래 돼 있고 막. 아까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까 주택의 뭐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연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걸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의 기속시키나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되죠.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을 넘기죠, 안 넘기죠? 안 넘기고 버티겠죠? 왜 거리 가다가 짓고 있는 건물에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 이래가지고 공사장 인부들 앉아 있는 거 봤죠, 그죠?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사장 인부들이 돈 받을 권리 어디 스며들어 있다? 짓다만 그 건물에 피와 땀으로 스며들어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스며들어 있잖아요. 스며들는 비용이 이거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다음 결연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첫 번째 뭐가 보여요? 임차 보증금 돼 있죠, 예? 보증금 이런 것들을 맡겨놓은 돈이지 그 건물에 스며들어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 넘어서 335페이지 제일 위에 변제기 도래 줄치고 유치권 아까 뭐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이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을 성립이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줄을 치고 요거죠.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배제 특약이 없어야 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건물을 빌려주면서 임대를 조금 50만 원 깎아주는 조건으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건물을 고쳐가면서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건물 고치는 비용, 즉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거의 된다 안 된다? 유치가 안 된다 했죠. 비용을 애당초부터 임차인이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비용 받기 전에 건물 못 돌려준다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필요비는 안 된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력 양가를 1번 유치권은 적극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다. 소극적 권리 때문에 청구한다 아니면 거절한다. 청구는 적극이야 소극이야? 청구는 청구한다는 건 적극 아이가 적극적으로 주세요 이건 적극이고 청구하는 거는 거절은 뭡니까? 소극이죠 그죠? 누가 오면 달랍니까? 못 줍니까? 못 준다. 거절하는 거예요. 미리는 이 소극적 권리죠. 그래서 유치권은 거절 권능이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는 없다. 거절 권능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38페이지 보세요. 338페이지 저 밑에 보니까 과실수직권이란 말이 보이죠?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까? 유치권자는 이렇게 물어볼까? 물건을 만드는 세 가지 부속품이 뭐였죠? 이봐 기초가 벌써 이래가지고 그래 사용 수익 처분이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물건을 만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물건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야? 사용 수익 처분이거든. 그 세 가지 중에서 과실과 관련된 것이 뭡니까? 한 개만 찍어야지. 가선에 농사를 짓는다고 뭐요? 사용. 가을에 사과를 딴다. 수익 사과 먹고. 과실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이 있고 과실이지. 사고 판다. 처분. 그러니까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실과 관련된 것이 뭐다? 수익이다. 수익. 그래서 물건 중에서 수익권을 가진 물건자는 과실을 가져가고 수익권이 없는 물건자는 과실을 못 가져간다. 그럼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만 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뭐만 있다? 정권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나중에 개매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매와는 좀 다르지만 한가래에 의한 개매지만 처분해서 받아갈 수는 있지만 이 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과실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과실수칙관 놓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못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과실이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획에 보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실수칙이랑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웃에 사는 A가 정병장 사장을 찾아와서 그 싱싱한 자동차를 왜 그렇게 세워놓고 있냐 내한테 좀 빌려달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수익권이 있어 없어? 사용 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고 싶으면 저기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A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매월 30만 원씩 임대를 받게 됐다. 이 30만 원 임대료가 뭐예요? 과실이죠. 그죠? 법정 과실 아니야.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 법정 과실이거든. 그럼 그 과실이 정병장 사장 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받을 것이 50만 원이나 있는데 그걸 주인한테 그대로 돌려줄까? 변제에 충당할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이 내 손에 들어오면 돌려줄 필요 없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지만 과실을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과실수칙입니다.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소멸사유도 우리가 애운 거 복습 한번 해볼까? 339회 제일 위에 일반적 소멸사유 한번 외워보세요. 책을 보고 읽지 말고 애우라 하니까 또 책을 보고 읽으려고 달라집니다. 멜공, 경포, 홍기소멸 이렇게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를 가든 멜공, 경포, 홍기소멸 경포대에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간첩 잡다 홍기를 놓쳤다 항상 그 생각을 해야지. 지상권에 가도 멜공, 경포, 전세권에 가도 멜공, 경포, 소유권에 가도 멜공, 경포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딱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애우라면 또 애워놔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쓰기가 편하지. 자 넘어가서 저당권 보겠습니다. 저당권 340페이지. 유치권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요. 저당권은 꼭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저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당권은 우리하고 참 친숙한 거리다. 그죠? 가별로부터 1억을 빌렸다. 이 1억이 뭡니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무고. 그런데 우리 책은 권리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상적으로 뭐라 한다?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채권이다. 어린 이제 가백에 돈을 빌려줬다고.
3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는 이 큰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예? 담보를 설정하세요 하니까 갑이 자신의 2억짜리 토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여기요, 저당권이 붙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죠. 3월 1일 날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히고 10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다. 근데 10월 1일 날 돈을 갚아줬어. 그럼 어른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죠? 보았으니까. 저당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저당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그게 무슨 말인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중에서 뭘 맡겼다? 처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었다 이 말이죠. 근데 안 갚으면 어떻게 해? 어리 처분권을 행사할 거 아니야. 그것이 저당권을 실행한다. 저당 목적물을 10월 1일 날 계약을 넣어가지고 A가 갱락을 받고 11월 1일 날 갱락 대금을 완납하면 대금 완납과 동시에 갱락인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그 갱락 대금의 저당권자가 배당 신청을 할 것이고 배당을 할 때는 법원에서 순서를 따져서 저당권자에게 뭘 한다고 순서대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자는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 내 손으로 팔아서 돈 받아간다. 그래서 돈 받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뭐다? 담보물권이다. 담보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당권은 대체적으로 저당권 설정에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법정이야 약정이야? 합의하고가 뭡니까? 약정하고 이 말 아닙니까? 합의하고나 약정하고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담보물권이 아니고 약정 담보물권인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은 약정 담보. 그럼 저당권은 누구하고 누구가 약정을 할 거냐? 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는 두 사람,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저당권자는 반드시 누가 된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우리가 담보물권은 주야 종이야? 종. 요 채권을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했죠. 저번주에 배운 것 같은데 이 부정성 수반사 하면서 어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줘서 담보를 잡았어. 그렇죠? 이 채권에는 담보가 붙어 있죠. 그런 채권은 무슨 채권? 담보가 붙은 채권을 피담보 채권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은 돈 받을 권리니까 주다 종이다. 주고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돈 받는 수단이니까 주다 종이다.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종관계라니까. 주종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채권자가 뭐예요? 주를 가진 사람이죠. 주를 가진 을이 종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와 종은 한 사람한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 따로 종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항상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돼도 관계없어.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 갑이 돈을 빌리고 자기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때는 채무자가 곧 저당권 설정자죠. 그런데 갑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 잡힐 물건이 없네. 그럼 행님 땅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행이 뭐야? 동생이 돈을 빌리는데 행님이 담보를 제공했다. 행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게 물상보증이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으로 보증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게 물상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동생을 위해서 행님이 대신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이때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뭘 한다고? 물상보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돼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 부종성 원칙상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보다시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은 저당권의 목적물 다른 말로 하면 객체라고도 하죠. 이거는 등기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되거나 등기 등록이 되는 것만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것은 저당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물건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그럼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것이란 것은 물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모두 다 될까요?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부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저당권 설정돼야 안 돼. 부동산이지만 등기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의를 갖춘 수목이라든지 명의를 갖춘 미분리 가실은 부동산이지만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될까요? 동산도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장비 이런 것처럼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은 저당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꼭 동산이라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그 다음에 권리도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돼야 안 돼요. 지상권 등기되고 전세권 등기되잖아.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돈이 필요하면 전세권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세권과 지상권 같은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어울 필요가 없고 어떻게 등기 등록이 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봐.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이 되는 거는 저당권 설정이 되고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저당권은 모든 부동산에 인정이 된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저당권은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저당권은 물건에만 인정된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물건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당권 이제 봅시다. 356조 법조문을 볼까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할 때 이 채무자는 제3자는 누구예요? 물상보증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제3자의 물상보증이 담보를 설정할 수 있고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왜 점유가 필요 없을까요? 은행이 돈 1억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은행은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없으니까 물건을 점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점유를 넘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은행이 점유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그대로 점유를 하고 있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뒤 경매를 실행한 다음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배제를 받을 권리, 그것이 이제 돈 받는 권리다, 즉 담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적 성질 내려와서 동안 1번 저당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다 줄치고 담보 물건이다 줄치고 밑에다가 종된 권리 이렇게 적고 저당권의 주인이 누구죠? 피담보 채권. 저당권은 담보 물건으로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가 죽으면 따라 죽고 부종성. 주가 팔려가면 따라간다. 수반성.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불가분성. 1억을 빌리고 70% 갚았죠? 7천만 원 갚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내 땅에 붙은 저당권 70% 풀어주세요.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저번 주에 배운 거 아닙니까? 물상대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때? 저당권이 붙은 토지나 건물이 국가로 수용이 됐다. 그럼 저당권 따라가요? 죽어요? 죽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돈을 못 받으니까 대신에 어디다 옮겨 붙는다? 수용 보상금에 압류를 통해서 대신 미치는 성질을 뭐랬지? 물상대이다 이랬죠. 물상대. 여기서 저당권은 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안 2번 저당권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니까 약정이다, 법정이다. 약정 담보물건이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 아까 뭐가 된다 했죠? 저당권의 객체는 뭐가 돼? 등기 등록이 되는 것 이랬잖아. 저당권은 점유는 필요 없어. 하지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물건은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는 물건. 그래서 쭉 가서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에 하나여 설정 줄치고 반드시 등기 등록이 되는 것만 됩니다. 딱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모두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죠. 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 말들이 그 2번, 3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동안에 3번 보세요. 선박, 임목 등기가 된 임목, 무슨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죠. 그렇게 어울 필요가 없다니까.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라면 저당권 설정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줄줄 애울라지 말고. 그 다음 내려서 저당권 설정 계약 341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저당권 설정은 아까 약정이야, 법정이야?
약정이니까 뭘 해야 된다고? 저당권 설정에 계약을 맺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등기를 해야지. 법정은 등기 필요 없죠? 근데 약정은 등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다 한 말 그런 뜻입니다. 합의를 하고 넘어가서 등기를 하고 이런 데 있죠.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렇다면 내려가서 동아리 2번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된다 이죠.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줄치고. 왜 그렇죠? 부종성. 채권자가 지금 뭘 가있습니까? 피담보 채권이라는 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도 누가 가져야 될까? 줄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종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야. 주와 종은 따로따로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종성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판례는 나중에 예외적인 판례인데 본수 가서 보시기로 하고 연애 저당권 설정자 줄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꼭 돈을 빌린 사람만 한다. 동생이 돈을 빌리고 형님이 대신할 수도 있다. 형님이 대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채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의 물상보증이라도 무방하다. 거기다 줄을 딱 씌워.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물상보증이 대신 또 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 B번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뭘 넘겨준다는 뜻이요? 처분권을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처분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처분권이 있어야 처분권을 넘겨줄 거 아니야. 그래서 처분권이 필요하다. 처분권을 가져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뭐 소유자가 하겠죠. 처분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이런 거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가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줄 치고. 피담보 채권이 무슨 말이요? 돈 받을 권리죠. 돈 받을 권리가 피담보 채권 아니야. 돈 받는 권리. 그럼 피담보 채권은 그 마지막 줄에 종류에 관하여 제한이 없다 줄 치고.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조금 하는 거죠. 조금 하고 많이 아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겠죠. 공부는 좀 하고 많이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있노. 가성비가 높지. 많이 했는데 조금 알면 뭐야? 가성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잘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칠 때까지 자꾸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열심히 하면서도 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꾸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제일 중요한 게 잘해야 돼. 시험에 열심히 하면 뭐하노? 뭐 잘 못하면 꽝인데. 잘해야 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이제 자기를 개발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고. 자기 특성을 잘. 내가 여러분을 잘 알아 몰라? 모르잖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봄 돼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민법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지금 물어본다고? 지금도 물어보지 마라. 4월달 말쯤 되면 이제 오기 시작한다. 3월 4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는 거야. 몇 개월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6개월 했잖아. 6개월. 11, 12, 1, 2, 3, 4, 6개월 딱 되거든. 이 반년을 했는데 도저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뭐 뜬구름 잡는 느낌 들고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민법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답답하고 성질 급한 사람은 뭐야 울기도 하고 이래. 시험을 쳐도 막 15점, 17.5 막 나오고 조상 되도록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괜히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화를 내고 막 주 던지고 막 이런다. 내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막 밥도 뭐 쟁이 먹나 이래서 하면서 말이지. 남한테 신경 낼 거 없어. 모든 것은 내 탓이야. 내가 6개월 동안 노력을 안 한 거지. 책만 들다 봤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연구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물어보는 거고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잘할 거요? 물어본들. 상대방이 물음을 당한 상대방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그 사람의 속을 알아 몰라? 모르잖아.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상태가 같아야 달라. 상태가 다 다른 거야. 제일 중요한 뭐가 달라? 제일 중요한 머리가 다른 거예요. 머리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손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머리 구조가 다르다. 머리 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바보는 없어요. 세상에. 한 가지 기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 공부 잘하는 능력을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 한 가지 재주는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재주를 살려서
자기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재주도 없는데 들러붙어 있으면 그 평생 가봐야 그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주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니까. 자기 재능을 알아야 돼. 재능을.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해도 내가 저 사람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은 사람인지 집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집에 가면 꼭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공부에 장애자가 꼭 있다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꼭 한 사람 나타납니다. 거기 없을 수가 없어. 거기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탄탄대로야. 탄탄대로고 아무도 장애물이 없어. 술술 풀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전생에 뭐야?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꼭 보면 뭐야? 앞에 건강이 가로막든 주변 사람이 가로막든 제3자가 내 앞길을 가로막든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그 사람이 건강 상태를 내가 모르잖아. 이 사람이 10시간 공부를 견디낼 수 있는 사람인지 2시간 만에 끝내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냐고. 걷다 대놓고 또 아는 척하기 말이야.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사기를 치는 그 사람도 답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답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는 방법도 몇 개? 100개야, 100개. 100가지야, 100가지.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내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 살고 있고 이러한 장애 요소가 있고 내 체력은 요만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6월달쯤 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4월달 되면 이제 어머니 시작되고 2달이 지나서 6월달이 되면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이제 봄, 여름 딱 들어가면 흔들려. 이제 해도 안 돼. 45점을 안 넘어가는 거야. 이제 60점을 넘어갔으면 좋겠더구만. 민법이 45점 안 넘어가니까 이제 옆에서 뭐야 치고 들어옵니다. 흔들리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 하소연을 하죠. 옆 사람한테 난 아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노? 이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더라. 이러면서. 누가? 이제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이 지금 오거든. 재수생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가르쳐.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가르쳐. 그러면 요리 쑥 기울어졌다가 저쪽으로 쑥 기울어졌다가 갈팡질팡. 진척이 있어 없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공부방법을 꾸준히 갔으면 뭐야? 벌써 요만큼 가고 있을 건데 흔들리니까 못 가고 이제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10월달을 맞이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아깝노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안 했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울어가면서까지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방법을 개발을 빨리 했어. 그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 밀고 나가면 얼마를 틀려도 합격이다. 40점을 틀려도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 얼마나 많이 편한지. 그러니까 책 중에서 얼마나 안 봐도 된다? 40%를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노? 실제로는 절반을 안 봐도 되는 거야. 내 실력으로 5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점은 어떻게 해? 나머지 50점은 찍어도 10점 맞습니다. 50점 중에 찍어도 10점 맞다니까? 그럼 60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완벽하게 하려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완벽하게 하려면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노? 1년 만에 그것도. 이것만 하나? 이것 말고도 5개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항상 40점을 틀리도 합격한다.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편하잖아요. 100점을 맞아야 합격한다. 미치죠, 그죠? 그런데 40점을 틀리도 합격하는데 얼마나 편하노?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내가 딱 정하면 정한 대로 꼭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쭉 밀고 가 옆에 길을 딱 맞고. 그리고 안 된 이야기지만 훈수 두는 사람은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나? 꼭 훈수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업 중개사를 찾아가. 개업한 중개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까? 그리 물어보는 게 길이 빠르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요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꼭 요령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개업 중개사를 찾아가서, 그리고 최근에 개업한 중개사를 찾아가서, 간판 보면 알죠, 그죠? 간판이 반짝반짝하면 최근에 중개사 개업한 거고, 간판이 조금 녹이 슬어 있으면 옛날 땐가, 이거 옛날 거 하지 말고 시험 경향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에 개업한 중개사를 찾아가서 물건 사러 오는 것처럼 또 쑥 꾸미가지고 또 그런 그 재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짓말 아니야. 내가 물건 좀 보러 왔는데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서 물어보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요즘은 또 부동산이 뜸하니까 이야기도 잘 받아줄 거야. 가서 이 여름을 어떻게 했냐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런 물어보면 되잖아. 특히 민법이 잘 안 되네요 하면서 물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래 해봐라 이래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6월달 성수 뜨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를 망치라고 달라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피담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이랬죠. 피담 채권이 뭐지?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권리는 꼭 돈자를 빼고 받을 권리는 제한이 없다. 돈 받는 걸 위해서도 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물건을 받는 걸 위해서도 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 있고, 요 채권은 종류에 제한이 없다고. 어떤 채권이든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은 꼭 돈 받는 권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주고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해도 되겠죠, 그죠? 그 중요한 물건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 문화재 이런 것들은 빌려줄 때 담보 잡잖아,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 똑같은 이야기야. 종류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 넘어서 장래의 채권도 됩니다. 지금 현재 채권이 없어도 돼.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미리 앞당겨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 가면 건저당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부종성 아까 봤고, 부종성은 무슨 말이에요? 주가 죽으면 종도 따라 죽는다죠. 그래서 피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순위는 우리가 첫날 봤을 거야. 하나의 토지에 저당권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3월 1일자 저당권, 하나는 5월 1일자 저당권. 개매가 들어갔죠? 둘 다 배당 신청을 했겠죠? 그럼 3월 1일자 저당권자하고 5월 1일자 저당권자하고 누가 먼저 받아갑니까? 당연히 3월 1일자 먼저 받겠지. 그래서 물건이 충돌하면 선순위가 우선한다. 그 이야기죠. 그지? 그 다음 내려서 360조, 이건 나중에 조금 외우셔야 돼. 요거 360조는 뭐냐면 요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아 한다면 그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뭐냐? 원본. 원본이 무슨 말이죠? 원금이야, 원금. 우리말로 원금. 근데 일본 용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금을 뭐라 한다? 원본 이렇게 표현하거든. 원본, 이자, 위약금. 요 세 개는 등기된 범위에 받아가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 실행비용은 요 개매비용입니다. 개매비용, 감정평가비용.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치. 이것이 우선 변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외울 거예요. 그래서 345페이지 타이틀만 봅시다. 제일 밑에 보니까 기억에 뭐가 보여? 원본 보이죠? 원본 받아가고, 넘어가서 그 다음 뭐가 보여? 이자 받아가고, 그 다음에 위약금 받아가고,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돼 있죠? 요걸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지연배상. 변제기에 변제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지연배상 이렇게. 지연배상. 지연배상. 지연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지. 근데 지연배상은 전액이 아니고 1년치 지연배상. 그래서 그 셋째 줄에 그런 말 있죠. 지연 손해배상에 한해서 그 밑에 줄, 그 1년분에 한정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지연 손해배상 1년치. 그 다음 미음에 뭐가 보여? 실행비용이 보이죠? 개매비용입니다. 개매 넣을 때 그저 감정평가한다든지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당권의 물적 범위. 부합물 줄치고, 부합물. 부합 반대말이 뭐죠? 독립이죠? 부합과 독립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판례 보면 이런 판례가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한 2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요 주유소에 저당권이 붙었다. 근데 주유소를 보니까 땅 위에는 주유기가 있고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니까 땅 속에는 유류저장 탱크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요 탱크는 독립이다, 부합이다. 부합물로 봅니다. 부합이 무슨 말이죠? 부가 무슨 말이에요? 붙었다 이런 뜻이고, 합은 무슨 말이지?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니까 주유소에 탱크가 묻히는 순간
주유소에 부착이 돼서 물건이 하나가 돼버렸다. 이게 부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와 탱크는 물건이 하나다, 별개다. 하나로 취급됩니다. 부합물은 한 개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기. 주유기는 우리 판례가 뭐로 보냐면 이건 독립물로 봅니다. 독립물로. 부합 반대말이 뭐였죠? 독립이죠. 그죠? 주유소 탱크는 나중에 파내봐야 이제 이 기능이 없다 이거로. 묻은 탱크를 파내봐야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이런 물을 하는 걸 보고, 주유기는 뭐야? 나사만 몇 개 풀면 이제 탈부착이 가능하죠. 딴 데 가서 옮겨 또 쓸 수가 있다고. 마치 우리 에어컨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은 놈이에요. 독립물로. 그런데 주유기가 하는 역할은 목적이다, 수단이다. 주유기는 주유소의 영업을 위한 수단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다, 종이다. 목적이 되는 주유소는 주된 물건이고, 수단이 되는 주유기는 종된 물건입니다. 종물로 봅니다. 종물. 주물, 종물. 그리고 그 성질이 부속물이에요. 부합하고 부속은 다릅니다. 부속은 뭐지? 부가 뭐야? 붙었다. 똑같죠? 붙었는데 소속을 같이 할 뿐이지 합쳐져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속을 같이 할 뿐이지 주유소에 합쳐져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독립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종은 독립물이다, 부합물이다. 종은 항상 독립이 돼야 종이 되지. 부합이 되어 있는 건 종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주인과 종의 관계죠. 고전 연속을 보면 주인은 어디 살아요? 연속도 안 보는가 봐요. 이제 공부하니라고. 공부하니라 안 봐요? 딴짓 하니라 안 봐요? 공부한다고? 거짓말도 적절하게 잘한다. 이제 그래 해라. 그래. 주인 어디 살아? 안채에 살지. 안채에 이제 많이면 안채에 살고. 종. 머슴들은 어디 살아? 사랑채에 산다고. 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행랑채에 살지. 무슨 사랑채에 사노? 이야. 행랑채에 살아야지. 사랑채는 누가 살아? 그 집에 대장이 사랑채에 사는 거야. 사랑을 한다니까. 안채는 여자들이 살고, 사랑채는 대감은 사랑채에 살고, 마님은 안채에 살고, 이 연속을 똑바로 안 보네요, 보니까. 사랑채가 뭐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살아, 따로 살아. 옛날에는 따로 살다가 어째 그렇다. 옛날에 그 재작년인가 경주에 경주에 무슨 말이고 한옥들 많은데 무슨 동말이고 양동말. 양동말 가니까 이연적이 뭐 옛날 대감집들이 있더라 아이가. 안 가봤죠? 가보도 그냥 기아집와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가고 구조를 한번 보라고. 구조를 보니까 사랑채는 문이 한 개야, 두 개야? 사랑채는 문이 두 개야. 앞에 딱 큰 문이 있고 뒤에 반드시 뭐야? 쪽문이 있습니다. 왜 똥문을 만들어 놨을까? 그래 도망갈 아니야. 아니 말귀는 못 알아듣네 지금. 오면 이게 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사랑채든 문이 두 개로 되어 있다니까. 사랑채는 딱 쪽문이 있어. 뒤에 테마로가 있고 똥문이 있다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고. 하여튼 종과 주는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독립된 개체인데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고 독립된 개체인데 그 기능이 뭐다? 목적과 수단이다 이런 뜻이지. 하나가 되어버리면 주종관계야 평등관계야. 그거는 평등관계이지 주종관계 아닙니다. 부부는 주종이다 평등이다. 평등이다. 부모는 주종이 아닙니다.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주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칙칙거려서 주종이라고? 무시 주종이야. 종이야 주야. 종이라고? 민법을 배우면 이제 독립이 될 거야 아마. 주인의 자리로 바뀔 수 있을 거야 아마.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주인의 자리에 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그 집에서 주가 되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왜 종이 되는지 알겠다 대충 보여.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종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평등관계고 인격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래서 다시 본다. 주와 종은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목적과 수단이다. 이렇게 하고 있대. 주종.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연습을 합니다. 10월 1일 날 변제 날짜 되는데 돈 안 갚는 거예요. 안 갚으면 저당권자 가만히 있을까? 주유소를 개매 넣겠죠? 그럼 주유소가 개매에 들어가서 A가 주유소를 개매를 받아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땡거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땡거는 말 그대로 물건이 한덩어리니까 주유소가 개매에 들어가면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전의 것이든 후의 것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개매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주유소가 개매에 들어갔죠? 주유기 따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주가 들어가면 종도 따라가야지. 독립물이니까 안 따라 들어가면 이러면 안 돼. 독립물로서 주종관계가 아니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거는 종이기 때문에 주가 들어가면 따라간다. 그러니까 종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래야 되겠죠? 미친다. 그 다음에 토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 썼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토지와 건물은 독립이야 부합이야? 언제부터? 기둥과 지붕과 백마가 주면 바로 독립이 되죠. 그리고 주종관계도 아니다. 주종관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개매에 들어가더라도 건물은 개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래야 돼. 안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과실 안 보고 과실. 주유소 주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유소를 A에게 빌려주고 매월 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이 임대료 500만 원이 뭡니까? 과실 중에서도 무슨 과실? 법정 과실이죠. 점주 과실 안 배웠나?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천연 과실은 목적의 용도에 따라서 산출되는 물건. 즉 천연,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되는 물건을 천연 과실은.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라든지 저수화에서 놓은 우유라든지 종돈이 놓은 새끼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천연 과실이고 법정 과실은 빌려준 사용 대가로 받는 게 법정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받는 이자라든지 물건을 빌려줘 받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법정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500만 원 무슨 과실이에요? 법정 과실이죠. 그럼 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냐 이거지. 미쳐 안 미쳐? 아까 유치권 할 때 공부했구만. 과실이라면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무슨 또 처분이요? 수익했는데 과실은 수익권이 있는 자만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수익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과실 가져가 안 가져가? 과실이 미쳐 안 미쳐? 저당권은 과실이 안 미친다 이러다 버려야지. 저당권은 처분권을 쥐고 있지 사용 수익권이 없으니까 과실을 못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과실에는 원칙은 안 미친다. 그런데 10월 1일 날 갱매 신청이 들어갔고 법원이 10월 7일 날 갱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법원의 갱매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한다? 요 저당 목적물에 압류 등기를 붙이는 거예요. 왜 압류를 해놔야 될까? 갱매가 진행되는 중에 만약에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전문자가 팔은 거 동원해 버리면 갱매 질서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이 갱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뭘 한다? 그 저당 목적물에 압류 등기를 붙인다고. 압류 등기가 붙이면 그 저당 목적물에 가는데 모든 권리가 어디로 간다? 채권자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실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안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의 효력이 가실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가실 잘 보시고 다시 이제 복습한다. 갱매가 들어가면 부합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무게 한덩어리니까. 종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부합물과 종물은 다 미쳐. 토지가 갱매 들어가면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갱매 들어갔을 때 가실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저당 목적물로부터 산출된 가실에는 안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는 미친다. 이렇게 딱 정의됩니다. 여기까지 줄치고 갑시다. 자, 346페이지에 부합물 줄치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347페이지에 올라가서 원칙 A번 저당과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그리고 밑에 주유소 후지 지하에 설치된 유리장 탱커 저당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탱커는 부합물이니까 미친다 이래야 되겠죠? 부합의 시기는 묻지 않고 쭉 내려서 종물 보이죠? 동그란 3번에 제일 밑에 종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자, 넘어가고 주유소가 갱매에 들어갔다. 주유기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유기도 들어간다. 미친다. 주가 가면 종도 들어가야지. 시기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348페이지 제일 밑에 내려서 리얼 봅니다. 제일 밑에 리얼 찾았죠? 348페이지 제일 밑에 리얼. 건물 동그라미 치고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지상의 건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바꿔서 과실 줄치고 원칙 줄치고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 안 미친다? 수익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줄여보니까 뭐 사용 수익권능이 설정자에게 계속 맡겨져 있고, 그 말은 저당권자는 사용 수익권이 없다 이 말 아니야.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내려서 예외 미친다 안 미친다? 언제부터 미친다? 그래서 셋째 줄 부동산에 대한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진 후 줄치고, 그때는 가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349페이지에 밑에 물상대는 전문적으로 봤죠, 그죠? 물상대. 그 저당 목적물의 설정, 공용 징수화되거나 멸실 훼손이 되었을 때 그 대가로 받는 가치 변형물에 저당권 효력이 대신 미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압류를 해야 되고, 압류는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